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의 공정여행, 스타트업과 공정여행 첫 시간입니다. 그동안 공정여행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부터는 스타트업, 그러니까 서로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제 그 공정여행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은 한 학기 동안 이제 몇 주 안 남은 이 시간에는 창업과 관련된 것, 특히나 이제 스타트업 벤처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오늘하고 다음 주 연속해서 두 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과 공정여행. 예. 사실은 이제 먼저 스타트업과 관련된 얘기를 하려면 더 무엇보다도 용어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 관련돼서 중요한 용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스타트업은 사실은 이제 혁신적인 기술이나 또는 아이디어를 지닌 신생 기업을 뜻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1990년대 후반 실리콘밸리에서 시작해서 대규모 자금을 투자받기 전에 어쨌든 벤처기업과는 약간 다르지만 벤처기업보다는 좀 약간 작은 개념이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에 제정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있는데 그에 따르면 벤처기업은 중소기업 가운데 자본금 10% 또는 5천만 원을 이상을 벤처 투자 기금이나 투자 회사에서 받은 회사를 일컫습니다. 그 전에 일반적인 기업 스타트업이라고 약간 작은 규모를 스타트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할 거는 이게 공정여행도 그렇지만 스타트업도 기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 고유한 가치, 그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를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회사에 견주어서 뭔가 좀 독특하고 유니크하고 그 다음에 그 고유한 가치를 어떻게 발현하는가. 사실 그런 차별성, 고유성 이런 것이 있어야 기업으로서 생존의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제품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고유한 가치, 다른 제품과 차별하는 점이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고객이 그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여행에서도 사회적 가치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소셜 밸류라고 하는데, 소셜 밸류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여행자와 여행지, 또 여행 방법과 미래적 가치 등을 생각해서 공정여행에서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사회적 가치를 지닌 그런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큐베이션이라는 얘기입니다. 인큐베이션하고 비슷한 단어는 엑셀레이션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인큐베이션이라는 것은 초기 단계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또 사무공간이나 설비 등을 하드웨어를 지원하는 쪽이라고 한다면 엑셀레이션은 창업 노하우와 지식을 공유하는 등 소프트웨어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큐베이션은 좀 더 공간적이고 어떤 기본적인 시설과 관련된 것이면 엑셀레이션은 조금 더 밸러블한 것,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데모데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데모데이라고 하는 건 인큐베이션이나 엑셀레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스타트업이 투자자와 일반인 앞에서 서비스를 발표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데모데이 하면 보통 투자자와 그 다음에 이 기업을 일으킨 창업자와 그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우리의 사회적 가치 또는 고유한 가치를 설명함으로써 투자를 받기도 하고 유치를 합니다. 물론 공정여행에서도 그런 행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사회적 기업이나 공정관광에 대해서 인큐베이션을 하는 그런 행사가 정부 쪽에서도 많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지 않은 그런 행사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 또는 공고나 이런 걸 보면 보통 상반기에 많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있으니 한번 참여하시고 준비하시는 것도 되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고유한 가치와 생각을 갖고 회사를 만들었다고 쳐도, 그리고 투자를 어느 정도 받는다 하더라도, 초기에는 뭔가 좀 신이 나서, 뭐, 그 회사를 만들기도 동료들하고 잘 신이 나서 일을 하긴 하지만, 보통 한 이 난관을 부딪힙니다. 한 1년 정도 되면 산을 넘고 또 산을 넘는 과정. 그래서 계곡을 들어가기도 하고, 터널을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시점을 견딜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다. 승승장구했다는 분들이 그런 표현을 쓰시는 분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좀 약간 가정된 표현이고 크거나 작거나 조금씩은 다 다리를 건너야 되고 산을 넘는 그런 험한 어떤 계곡을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암흑 같은 터널, 그걸 뭐라고 하느냐? 이 사회적 가치를 갖고 있는 공정유행이나 또 그런 기업도 그렇지만 사회적 기업도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회사들은 그런 기간을 넘는데 이 기간을 뭐라고 하냐면 죽음의 계곡, 데드밸리라고도 합니다. 보통 한 3년 정도 안을 데드밸리라고 합니다. 이 3년 동안의 데드밸리라고 죽음의 계곡이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익분기점이 안 맞기 때문입니다.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에 대한 매출에서 투자하는 비용과 매출의 이익과 관련돼서 어떤 분기점, 제로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될 때. 그러니까 투자를 1억을 했는데 일정 기간 동안에 한 초기야 당연히 매출이 높거나 이익이 남지는 않겠죠. 어느 정도 됐는데 한 1년, 2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데드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은 뭐냐? 투자를 한 1억 됐으면 언제는 매출이 잘 돼서 1억을 넘었을 때 그 분기점을 얘기합니다. 보통 벤처에서는 한 15개월에서 20개월 정도 되면 그때쯤 되면 손익분기점이 다다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그나마 성공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한 3년, 2, 3년까지 그게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뭔가 되는 듯 하다가 다시 멈추고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년 버티는 것 쉽지 않죠. 요즘은 더더욱이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데드밸리가 좀 길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통계를 보면 통계청에 의하면 5년 버티는 기업은 10곳 중에 3곳뿐이라고 합니다. 보통 기업 10곳 중에 1년 내에 폐업하는 게 10개, 한 3개, 4개 정도는 1년 내에 죄송하지만 폐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상당한 적은 숫자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어떤 통계에 의하면 10개가 창업이 되면 10년이 정도 되면 한 개가 살아납니다. 10% 미만이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창업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창업을 얘기하고 벤처를 얘기하지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벤처 창업하느니 그냥 직장 취업을 잘 하라. 그리고 취업을 해서 그 직장 내에서 마치 창업하듯이 새로운 아이디어나 생각들을 표현하고 그렇게 해서 창업하듯이 프로젝트를 잘 만들어서 성취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는 창업 같은 어떤 성취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만큼 창업한다는 것, 성공한다는 것 상당히 어렵죠. 그 혹자는 어쨌든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보면 엑시트를 잘해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있지만 정말 만에 하나 그렇게 작은 확률로 생존합니다. 그래서 전체 신생 기업의 89.3%가 종사자 1인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 깜짝 놀랄 만한 숫자인데요. 90%, 열의 9은 1인 기업이 탄생한다 이겁니다. 그만큼 1인 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창업도 쉽지만 문을 닫는 것도 그만큼 빠르게 문을 닫는 경우도 있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창업을 하는데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고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정말 아이템이 좋다.
라고 판단할 때 창업하고 또 주변에 어떤 여러 사람들한테 엑셀레이션이라든지 지원을 받고 인큐베이팅을 받는 것 상당히 좋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적 기업은 일반 창업보다는 생존율이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사회적 기업과 육성사업에서 기업의 생존율이 보통 다른 데보다 비해서 생존율이 52.2%라고 합니다. 이거는 일반 그 회사들이 창업한 것보다 상당히 2배 이상의 그 생존율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사회적 기업은 일반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받는 부분도 있고요. 창업을 할 때 창업에 대한 교육도 있고 또 어느 정도 되면 1년, 2년 되면 그거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 기업이 된다는 건 그만큼 혜택도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창업하는 거에 지원받는 거에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입 장벽이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진입을 하면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되고 사회적 기업이 되면 조금 더 성공하고 또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데드밸리라는 표현, 그런 여러분들이 어느 창업을 했을 때 그 CEO가 잘못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런 힘든 과정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드리고 싶은 표현은 뭐냐면 시제품이라고 하는 건데 시제품 하면 샘플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정말 이 시장에게 그 니드에 또 고객들에게 필요한 상품인지를 아는 과정, 확인하는 과정을 꼭 필요하는데 그것을 시제품이라고 합니다. 여행에서도 공정여행에서도 시제품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공정여행에서도 어떤 상품을 런칭하기 전에 또 가까운 고객들이라든지 우선적인 고객들에게 이런 상품이 기획 상품이 있으니 한번 답사를 간다듯이 탐험단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렇게 해서라도 경험을 하게 하고 그 여행 상품에 대해서 가까이 로열 고객들에게 어떤 피드백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상품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 보완을 하면 좋을 것들을 보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업그레이드 하는 상품을 출시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제 그 여행자한테뿐만 아니라 그 여행지의 주민들에게도 그 상품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정여행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 시제품, 다시 말해서 시범 운영하는 상품에 대한 피드백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알아야 될 것이 KPI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핵심 성과 지표입니다. KPI는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KPI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그 성과 목표의 측정 가치를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KPI는 일반적으로 보는 그 회사들이 아무리 작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목표를 하는지 특히나 이제 정량적 평가, 그러니까 정성적 평가하고 정량적 평가가 있는데요. 정성적 평가는 사회적 가치라고 한다면 정량적 평가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그 공정여행을 참여했는지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재구매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또 방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어떤 것들이 부족한지 그래서 그 컴플레인 고객들의 불평 불만을 해소한 그런 즉각적으로 얼만큼 빨리 해소했는지 또 고객층이 30대인지 40대인지 여성인지 남성인지 그거에 대해서 타겟을 정해서 KPI를 정합니다. 만약에 장애인과 관련된 그런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라고 하면 타겟은 그 고객들이겠죠. 그 장애우들이 어떤 경험을 했고 그에 대해서 만족도가 어떤지 몇 명이 이 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인지 전국적인 것인지 아니면 인바운드로 한다면 외국인들은 얼마나 참여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KPI의 가치에 판단이 됩니다. 이것 따라서 그것이 좋으면 투자자들은 또 좀 더 인베스트먼트 투자를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이런 표현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피봇이라는 단어입니다. 벤처에서는 또는 어쨌든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 어떤 활동에서도 그렇고 기업에서도 이 피봇이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씁니다. 사실 피봇은 농구 선수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표현인데 한 축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다리를 움직여서 방향을 선회하는 것, 그래서 피봇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피봇은 무슨 뜻이냐면 회사를 운영하는 데서 1년, 2년을 쭉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 성과가 안 좋고 어떤 결과들이 안 좋을 때 방향을 선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기에 사업의 아이디어나 가치나 내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반응이 없을 때,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더 좋은 어떤 방향성이 생길 때 과감하게 결단하는 것, 피봇, 사업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바꾸기도 하고 피봇을 통해서 오히려 업그레이드합니다. 물론 피봇을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야죠. 방향성이 외부적인 영향을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내부적 요인 때문에 피봇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만난 분들 공정여행이든 사회적 기업가이든 이런 코로나 상황에 때문에 피봇을 하려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유는 원래 생각했던 것은 인바운드를 하려고 했던 분들 또는 아웃바운드, 다시 말해서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오는 여행을 주로 했던 여행사들은 현재 해외로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맞닥뜨리면서 국내 여행 또 어떤 컨텐츠를 바꾸는 것, 그래서 사업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임시적으로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또 장기적으로 피봇을 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3년, 4년 차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업 전환도 하고 좀 더 탄탄해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가 뭐냐, 엔젤 투자자라는 겁니다. 엔젤 투자자는 본격적인 투자가 있기 전에 아주 소규모이지만 또 프렌심을 갖고 정말 이 사업 컨텐츠가 좋다. 그러면 작그나마 크라우드 펀딩을 통하든 또 엔젤 투자자들이 어쨌든 그 사업의 컨텐츠에서 마음에 들었을 때 소액 투자를 하는 경우, 그것을 엔젤 투자라고 합니다. 엔젤 투자자들은 국내도 있고 해외도 많습니다. 또 보통 엔젤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당장의 수익은 생각지 않지만 그 가능성을 볼 때 엔젤 투자자들은 과감하게 투자를 합니다. 손해 볼 생각도 하면서 이것은 뭐 어떤가 가치가 있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모였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투자가 당장 훼손할 다시 이익 환원을 할 수는 없긴 하지만,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고 아주 자그마하지만 그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엔젤 투자자들은 과감하게 투자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린 것은 단어들이죠. 이 단어들을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는 앞으로 이제 지금부터 얘기할 것 중에 그 스타트업에서 꼭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단어들, 스타트업이면 누구나 다 쓰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이 단어들을 한번 암기하시거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심심치 않게 강의하면서 영화들을 소개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새로운 영화를 합니다. 영화를 소개할 때는 제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 영화를 소개하는 거는 그냥 제목만 소개하지 않고 스토리까지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 소셜 벤처든 또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기업을 창업을 하는 것을 꿈에 갖고 있다면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를 합니다. 우리나라
영화 우리나라에선 소개된 게 아마 2017년, 1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8년 정도에 던 월이라는 그 영화 제목입니다. 던 월 하면 월은 이제 벽이잖아요. 그래서 던 하면 이제 여명, 그래서 여명의 벽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이 영화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좀 혹할 수 있는 영화고요. 개인적으로 봐도 꼭 뭐 산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한번 꼭 봤으면 하는 그런 강추하는 영화입니다. 인생 영화이기도 하고 또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영화이고 등산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돈 월이란 그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계적인 암벽 등반의 성지로 불리는 미국 요세미티 공원에 엘케피탄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세미티는 미국 서부의 공원 중에 대표적인 공원이죠. 국립공원이고요. 그 국립공원에 가면 하프돔이라고도 있고요. 또 하나 바로 엘케피탄이라는 지역인데 이게 완전히 한 1km 다시 말해서 한 910m 높이의 어떤 그 직벽입니다. 그러니까 수직으로 90도의 벽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저도 한 몇 차례 가봤는데 요세미티를 가면서 가끔 거기서 보면 클라이밍 다시 말해서 이 벽을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벽 타는 사람 중에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중간 정도 되면 거기서 먹고 자고 조그만 간이 침대 같은 걸 놓고 매달려서 벽에 매달려서 그렇게 며칠을 지내는 분도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저한테는 도전적인 이야기인데요. 이 염의 벽을 중에도 여러 코스가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쉬운 코스가 똑같은 아주 가파른 벽이라 하더라도 절벽이라 하더라도 허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올라가는 그 방법은 물론 뒤로 해서 올라가는 방법도 있지만 앞으로 올라가서 수직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코스가 여러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새벽이 되면 제일 먼저 해를 받는 곳이 있는데 그게 던월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명 대신 새벽의 빛을 제일 먼저 받는 곳, 그 전체 벽 중에 그 한 곳이 있습니다. 이 여명의 벽은 사실은 다른 곳은 벽은 다 사람들이 올라가서 방법이 있는데 루트가 있는데 여기는 손도 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가파르고 그리고 어떤 틈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클라이밍 전문가들이 올랐지만 이 벽만큼은 아무도 도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준비했던 토미 칼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7년 동안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이 참 희한하죠. 이 사람도 7년 동안 연구를 합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찾아서 결국은 19일 동안 900m를 올라가는 19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길을 개척하고 올라가는 스토리,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15년 1월 15일, 14일 날 드디어 거기 그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일대기입니다. 토미와 관련된 일대기에 대한 영화입니다. 감동 그 자체입니다. 자, 그냥 길이로 따지면 1km. 우리가 한 시간에 그냥 평지를 걷는다 하면 1km는 얼마나 만에 걸을 수 있을까요?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걷는 평지를 걷는다 하면 1시간이면 4km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900m 정도 되면 충분히 한 15분이면 걷는 길을 19일 동안 해서 올라가는 거죠. 토미 칼드웰은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는 그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에요. 이 대단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건강하시고 원래 클라이밍을 좋아하고 등산을 좋아하고 뭐 이런 몸이 건장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반해서 토미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희약하고만 좀 말도 잘 못하고
그래서 사실은 약간 그 학습에 대해서 빠른 학습이 되지 못했습니다. 말표현도 어눌했고 생각도 어눌하고 그 표현도 어눌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이 토미를 등에 업기도 하고 그래서 등정을 하는데 일찌감치 시킵니다. 그러니까 말주변이 없고 또 그 외향적이지 않으니 이 토미를 데리고 일찌감치 아버지는 훈련을 시킨 거죠. 지금쯤 아마 요즘 시대에 그렇게 했다간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이긴 한데 당시에는 어쨌든 토미를 데리고 일찌감치 아버지는 강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시켜서 조만 그 몇 살 안 돼서 그렇게 시켰으니 강훈련 시켜서 결국은 이 토미는 10대 때 클라이밍 하는데 아주 그 발군의 실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토미 이 친구 얘기하게 되면 등반은 제가 처음으로 남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 다른 거 할 수 없었는데 혼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경주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뭐 게임으로 해서 같이 하는 그런 게임이 아니니까 토미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이 등산, 클라이밍을 상당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몇 살이 안 돼서도 17살 됐던 그 해에 각종 클라이밍 대회에서 우승을 합니다. 그래서 토미는 이 17세, 10대 때 이미 클라이밍의 최고의 선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최고의 선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학교에서나 뭐 이런 데서는 사귀지를 못했습니다. 워낙 내성적이어서. 그런데 어느 날 토미처럼 그 클라이밍을 좋아했던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이제 베스 로든이라는 친구인데 이 베스하고 만나게 됐고 이 베스를 통해서 대화를 하고 유일한 친구가 덫이 됐던 거죠. 그 10대 때 여러 등정하고 그랬을 때 이 베스하고 동료가 돼서 함께 갑니다.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취미가 똑같으니까 함께 여러 여행지를 다닙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포털레저라고 하는데 암벽에 고정시키는 아까 말씀드린 암벽에다 고정시킨 텐트입니다. 여기 텐트에서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요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포털레저에서도 같이 쓰고 그다음에 다시 산에 올라가고 이러기를 반복하고 그리고 10대 때 이미 발굴의 실력을 다 했으니 여러 제의들이 옵니다. 그 중에 한 그 제안이 뭐였냐? 바로 요세미티라고 불릴 수 있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키르기스탄의 악수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등정할 것을 제안받습니다. 그래서 2000년 8월 12일 날 이 둘은 토미와 함께 그 키르기스탄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수라는 곳에 이제 벽을 이제 똑같은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이제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한 300m 정도 올라가서 거기서 또 포털레인즈 안에 들어서 잠깐 있는데 새벽 시간에 총성이 울린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했더니 웬 총성이 열리지 했더니 바로 이슬람의 반군 세력들이 자기들을 향해서 총을 쏜 겁니다. 내려오라고. 그래서 결국은 생각지도 않게 인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졸지에 이 토미하고 일행을 등정을 하는 것을 그 기록에 남으려고 했던 영상 감독이라든지 카메라 그 사람들하고 이 토미하고 이 친구는 또 졸지에 인질이 됩니다. 10대 때 이제 막 벗어나서 20대 초반에 그런 상황에 맞닥뜨린 거죠. 그리고 인질이 돼서 여기저기 끌려다닙니다. 참 고통을 당하는 거죠. 고통당하고 끌려다니다가 이제 도망칠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도망칠 계획을 하는데 톰이나 그 로즈는 다시 보면 암벽을 잘 타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슬람이 그 현지 사람이라 하더라도 토미를 쫓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토미보다 더 빠르게 또 암벽을 잘 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결국은 산에 올라갔다가 있고 한적한 곳에 갔을 때 딱 한 명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남은 그 사람이 있는데 토미는 결정을 했어야 돼요. 만약에 이대로 계속 인질 상태로 여기 이산 저산 끌려가고 정부군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언제 어떻게 죽임을 당할 수 없으니 고민을 합니다. 결국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데 이 베트 로든에게 이렇게 눈치를 보니 이게 낭떠러지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인질인에게 그렇게 낭떠러지로 밀어터리는 그럴까 말까 좀 고민하다가 결국은 자기 여자친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낭떠러지로 그 인질을 한 사람을 밀어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그 생존의 그 문제에 다다랐던 이 토미는 결국은 자기 여자친구나 동료를 기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가 사람을 죽였구나 그런 자책감. 이거는 베스 로든도 이때 트라우마가 아주 심하게 걸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살아서 돌아오긴 하지만 그때 후유증이 엄청난 후유증이 있습니다. 10대 때 20대 초에 그런 엄청난 충격을 경험하니 사실 온전한 정신이 있을 수 없죠. 사실은 아주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 반군이 죽지는 않았고 기사일생으로 살았다는 얘기는 나중에 알게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어쨌든 살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한 거죠. 그때의 아픔이 그 토미에게 엄청난 큰 충격이었고 여자친구에게도 큰 충격을 줬나 봅니다. 결국은 어쨌든 이것을 극복하자라고 생각해서 돌아와서 얼마 안 있다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했으나 특히 여자친구는 와이프가 됐지만 어쨌든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트라우마에 심하게 걸리고 더 이상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극복을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무래도 이제 등산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회복을 위해서 여러 노력을 했으나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토미로 보면 원치 않게 20대 때는 잘 나갔었는데 잘 나가고 또 뭔가 승승장구를 했었는데 그런 예기치 않는 일을 당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된 거죠.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 해도 또 잘 뭔가 진행을 하더라도 외부적 충격, 외부적 상황 때문에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부적으로 아무리 탄탄해도 튼튼하고 뭔가 잘 한다 하더라도 창업을 하면 스타트업에는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운전을 잘해도 미친 운전수가 와서 그냥 들이박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어쨌든 이 상황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 이 토미는 뭔가 다시 등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하필이면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2001년도에 토미가 이제 세탁기를 좀 고치려고 했나 보죠. 그래서 그 나무 받침대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얇은 그 나무를 책상 톱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무를 써는 그 톱에 같이 선반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밀면서 나무를 자르고 얇게 자르는 거였는데 그거 하다가 졸지에 그의 손가락도 톱날에 걸려서 결국은 왼손 집게 손가락이 두 마디가 잘리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엎친 데 겹친 거죠. 이혼을 하고 그 다음 해에 뭔가 좀 새롭게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뭔가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손가락이 잘리는 클라이밍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집게 손가락이 힘을 얼마나 많이 줘야 됩니까? 그 좁은 틈새에 힘을 줘야 되는데 이 손가락이 잘린 거죠. 결국은 토미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 위기를 맞는 것을 해결하는 것 다시 자기는 산에 올라가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미친 듯이 운동을 합니다. 손가락이 잘린 집게 손가락이 잘린 그 상태에서 운동을 다시 하고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보통 사람들도 클라이밍을 할 때 이 손가락이 다 성하게 있어도 심한
이 벽을 타고 오른다. 그 프리 클라이밍이라고 하는데, 프리 클라이밍은 뭐냐면 어떤 도구도 쓰지 않고 그냥 맨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것, 그래서 다시 요세미티 엘 캐피탄을 찾아갔고, 그 중에 바로 여명의 벽, 아무도 도전하지 못했고 성공하지 못했던 벽, 그 벽에 마주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만큼 지구했냐면 7년 동안 이 벽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샅샅이 어떻게 하면 틈새가 있을까, 어떤 루트를 할 것인가, 단 하나의 조그만 틈만 있어도 그것을 루트를 정하게 한 거죠. 그 중에 하나는 몸을 날려서 그 잡는 그 다이노라는 동작이 있는데, 그러니까 움츠렸다가 풀쩍 떠서 한 2m를 뛰어서 자기 키보다 더 큰 길이를 뛰는 구간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토미는 약 31개의 층위를 만들어서 그 하나씩 오르는 코스를 개발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7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7년 동안에 걸려서 드디어 이 벽을 오르겠다고 결심을 하는데, 아쉽게도 실패를 합니다. 예전 같으면 이 벽을 탈 동료,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지금 없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어떤 것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여럿이 함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럿이 함께 해야 될 것을 혼자 한다. 그 불가능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토미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마침 케빈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케빈이 토미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난 이런 사람인데 당신이 하는 그 도전에 대해서 저는 관심 있고 함께 하면 어때요? 라고 제안이 들어왔고, 토미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 케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결국은 이 두 사람은 올라가는데, 케빈은 사실은 클라이밍의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로프도 없이 올라가는 건데, 단 이 아주 그 높은 그 벽은 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높은 뭐 100m, 200m 이런 식은 아니고 짧은 그 거리 정도는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올라가는 거죠. 왜냐면 그 토미 같은 경우는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로프를 생명줄로 해서 만약에 떨어지면 그 로프가 견뎌주는 장치가 있거든요. 근데 케빈은 그런 것도 없이 타는 사람이니까 아주 높이가 제한적인 어떤 높이였죠. 어쨌든 케빈은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됐습니다. 그래서 로프를 어떻게 묶고 또 연결하고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 다 하는 것을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패를 해서 결국은 이 둘은 다시 등정에 나섰고 결국은 산을 탑니다. 이게 2014년 12월이었습니다. 이 시작을 해서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첫 얼마 구간은 잘 올라갔지만 나인호 구간은 한 번도 성공을 해보지 않았던 거죠. 미리 연습도 여러 가지 해봤지만 그 구간만큼은 실제로 안 해본 구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토미가 좀 더 앞서서 케빈보다 앞서서 그 구간들을 통과했고요. 아쉽게도 케빈은 토미에 뒤쳐서 그 어떤 구간을 계속 성공을 못해서 혼자 남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할 수 있다면 토미는 구간을 어렵게 통과했기 때문에 다시 더 앞으로 가면 아마 토미 혼자서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근데 뒤에 남아있는 동료 케빈은 그 어떤 구간을 통과를 못해서 한 5일 동안 여러 차례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간 동안 며칠 동안 기다리다가 주변에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제 그만, 케빈은 이제 아마 실력이 안 되니 당신 같은 사람이 아니니 그냥 냅두고 당신만이라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또 케빈도 그런 제안을 합니다. 자기가 몇 차례 시도를 했는데 그게 성공이 안 되니 더 이상 묶어둘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혼자서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토미는 이제 단 몇 구간만 남겨놓고 어려운 구간을 다 통과한 다음에 고민에 빠집니다.
혼자서 올라가면 결국은 제가 원래 목표했던 것을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때 토미는 결심합니다. 다시 돌아가자. 케빈이 나를 위해서 고생했고 함께했기 때문에 그 동료를 기다려주겠다. 그가 성공할 때까지. 말이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지 그 절벽 암벽에서 다른 것, 뭐 샤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충분한 음식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미 며칠을 보냈었는데 10여 일까지 보냈는데 더 기다린다? 쉬운 결정 아닌 거죠. 또 사람마다 이제 욕심이 나지 않겠습니까? 혼자서 어떤 것을 새로 개척했고 결국은 그걸 내가 성취했다. 그런 욕심이 나지 않겠습니까? 주변에서도 그런 전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취재가 열기를 띄우고 그래서 이제 혼자 올라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런 바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토미는 그걸 기다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럽니다. 나는 그냥 네가 이거 성공할 때까지는 난 기다릴 거야. 근데 막판에 그럽니다. 아침에 일어나더니 토미가 그럽니다. 전화기가 없네. 그랬더니 맞다. 케빈이 그럽니다. 또 전화기 아까 보니까 뭐 없어진 것 같은데 떨어뜨린 거 아니야? 이게 그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토미가 그만큼 취재 열기가 있고 여러 사람들이 혼자서 가라고 하는 것 그거에 어떤 압박을 받았나 보죠. 혹자는 그럽니다. 그 아버지는 그럽니다. 뭐냐면 일부러 떨어뜨린 것 같다. 혼자서 결정하는 시간, 또 친구를 위한 배려이죠. 그 결국은 케빈은 그런 토미를 보면서 좀 더 홀가분하게 나를 기다려준 친구, 나와 함께하는 친구, 동료를 느낍니다. 동료애를 느낀 나머지 그는 마음이 훨씬 홀가분해져서 또 손에 있는 어떤 상처도 좀 치유가 되면서 결국은 그 거리를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구간을 두 구간이 있었는데 그걸 그냥 그날 밤에 연달아서 넘어가고 그리고 순식간에 토미가 있는 그 지점에 도달합니다. 이제는 조금만 올라가면 한 2, 3일만 올라가면 되는 지점에 올라가는 거죠. 결국은 이 두 사람은 서로 도와주면서 맨 정상에 올라갑니다. 이때 하는 얘기가 오직 걷는 것 그 외에 올라가는 것 그 외에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 목표에 다다르고 그걸 누리는 마음을 충분히 갖게 된 거죠. 그래서 2015년 1월 14일 날 토미와 케빈은 그 꼭대기에서 여러 사람들의 그 군중들의 환호에 담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영화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한 것은 제가 처음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좀 이따 또 연달아서 그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